학회장 장승권입니다. 되게 아시겠지만 제가 21년 올해에서부터 내년까지 학회장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죠. 학회 활동에 특히나 대면 학술 행사를 하기가 참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회들이 비대면 학술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대면 학술 행사를 이미 작년부터 조금씩 했었는데 올해는 학회에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에서 학술 세미나 시리즈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행사로 서진선 교수님, 지금 한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서진선 교수님이 첫 번째 학술 세미나 발제를 맡아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학술 세미나 올해 할 내용을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21년 12월 1일부터 서울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RCA 컨그레스가 열리는데 그 큰 주제가 학술대회 주제, 또 서울대회 주제가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협동조합 학회에서도 학술 세미나의 큰 주제를 협동조합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저희도 갖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상반기, 하반기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한국의 여러 협동조합들, 특히 새로운 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협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또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런 주제를 발표해 주실 연구자, 발제자들을 가능하면 신진 소장 연구자, 학자들 중에서 모셔서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협동조합 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신진 연구자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신진 연구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바로 오늘 학술 세미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서진선 교수께서 20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바로 뒤이어 토론자로 신창섭 선생이 토론을 한 10분 미만으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 학회 회원들께서 질문이나 또 의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빠지고 이제 서진선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 사회적경제기업학과에 있는 서진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 2021년도 세미나 첫 시간에 제가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살짝 부담이 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은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생각과 질문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좀 과감하게 좀 지어봤습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출자금을 운용하는가라는 좀 과감하게 제목을 정했고요. 당연히 저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에서는 주인으로서 출자금을 운용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출자금으로서,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그럼 출자금을 운용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민은 사실 이제 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이 이제 그 협동조합 출자금과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할 거고, 이 박사 논문을 가지고 그 협동조합 정체성과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이라고 하면은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이고, 그리고 조합원이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협동조합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과 조합원이 관계가 있고, 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자본 비용과 또 조합원으로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출자금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냐,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조합원은 이 출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느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주인으로서, 조합원은 주인으로서 있는데, 이 주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출자금을 내므로써 내가 이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출자금을 낸다는 행위 자체가 협동조합에 자금을 제공한다. 그래서 자금 제공자로서의 조합원, 이런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논문들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원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7원칙, 그러니까 협동조합 정체성을 얘기하면 이제 보통 7원칙을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1, 2, 3원칙이 이제 조합원과 출자금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그 다음에 민주적인 통제, 관리 통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라는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해서 조합원과 이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부채의 성격이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기준인데,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면은 부채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IFRS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자기 자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자금을 내므로써 일단 선거권, 피선거권, 또 의사결정권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출자금을 내므로써 그런 것들을 또 가지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저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협동조합 출자금을 내므로써 출자금은 자기 자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으니까 탈퇴하게 되면은 이제 출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성격들 때문에 이제 부채로 보게 되는 거죠. 만약 부채로 보게 된, 자기 자본으로 보느냐 부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계 실무와 재무제표에서 각종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이제 지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자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지표들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출자금, 지금 IFRS에서 보는 그 회계 기준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어떤 증권, 금융상품이 자기 자본이냐 부채냐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걸 이제 접근법이라고 해서 뭐 이론이나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접근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경제적 실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이 나오는 이론이 이제 하마다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부채를,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할 때 부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재무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우리가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은
당연히 기업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을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측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엇인지는 여기서 뭐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뒤에 그래프와 같이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그 분자에 부채가 들어가고 뭐 분모에는 이제 자산이나 자기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부채가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본의 체계적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실증적으로도 이제 일반 그 상장 기업들, 주식회사들이 이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반대로 이제 표현하면 분자를 자기 자본으로 놓으면은 어쨌든 자기 자본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본의 체계적 위험이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어떤 특정 자금의 비중이 높아질 때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출자금이죠. 출자금 비중이 높아질 때 자기 자본의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은 그 자금은 아마 부채와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 출자금의 비중이 높아질 때, 출자금 비중이 높아질 때 그 특정 자금의 자기 자본의 그 체계적 위험이 낮아지면은 자기 자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박사 논문에서는 이 잉여금을 자기 자본이라고 보고 이 잉여금의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느냐 떨어지느냐, 출자금이 증가할 때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것들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썼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게 2014년도에 이탈리아 볼로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두 분 이제 같이 박사를 받으신 이제 두 분이 앞에 이제 가서 계시는데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금방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저희 그 여기 선생님들하고 이 길 이름을 갖다가 박사의 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이렇게 방법론이 지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박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겠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박사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결과적으로 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끝이 언젠가 있을 거고요. 힘들어도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방법론을 투자하는 데 썼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결과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자금의 경제적 실질, 출자금이 증가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이냐 부채이냐를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상환 가능한 협동조합, 아까 얘기했듯이 협동조합 출자금이 상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본 그 부채로서 보여진다고 하는데 이제 결과는 상환 가능한 협동조합 출자금이 자기 자본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건성 검정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본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이제 선행 연구격일 수 있는 로페즈 에스피노자 등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유럽의 이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한 나라가 지금 독일 정도에서 이제 출자금의 경제적 실질이 자기 자본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를 협동조합 제도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원 탈퇴하더라도 손실이 날 경우에는 탈퇴한 후 1년 이내까지는 그 손실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스페인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특히 아이쿱 생협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함에도 자기 자본의 성격을 나타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아이쿱 생협, 그러니까 그 성장기에 있었고 그 조합원들에게 있어서 아이쿱 생협이 다른 뭐 시중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쿱을 이용을 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쿱 생협과 조합원 간의 신뢰가 뒷받침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출자금이 축적되고 신규 조합원 가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출자금 규모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경제적 실질이 자기 자본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쭉 했을 때 경제적 실질을 밝히기 위해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협동조합 출자금도 투자자 관점에서 자기 자본으로 분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재무제표가 이제 총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 기업 규모, 그다음에 이익 변동성, 자산 성장률 이 네 개의 변수가 체계적 위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총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즉 부채가 더 많이 생길수록 체계적 위험은 증가하더라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 규모가 증가하면은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더라. 이익 변동성이 증가하면은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자산 성장률이 증가하면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더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다시 이 체계적 위험이 증가했을 때 출자금 비중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기업 규모가 증가했을 때 그 출자금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고 이익 변동성과 자산 성장률이 높아질 때 출자금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쿱의 당시 제 표본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출자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던 기간이고 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반대로 이제 출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기업 규모도 커졌던 거였고 출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총부채 비율은 총부채 비율과 이익 변동성과 자산 성장률은 작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출자금이 증가할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 재무 변수 수치가 변화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그 출자금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출자금은 자기 자본으로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주인으로서 출자금을 운영한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게 될 거고요. 그럼 기업을 운영한다에는 뭐가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유형 자산에 투자하게 되고요. 그 유형 자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미래의 사업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걸 거고 두 번째로는 운전 자금 지금 당장 사람을 고용하고 또 다른 일을 할 때 이제 이런 운전 자금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외에 이제 목표로 하는 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지역을 위한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아이쿱의 당시 상황들 표본 기간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그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출자금이 증가할수록 유형 자산에 계속 투자를 했고요. 매장을 계속해서 냈었고 그다음에 운전 자금으로 직원들 고용이 증가하기도 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활동들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쿱 생협의 조합원들은 단위 생협을 조사했기 때문에 단위 생협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일단 매장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였고요. 부채 비율과 이익 변동성, 자산 성장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자금 비중이 또 그만큼 증가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는 신규 조합원의 증가와 기존 조합원의 꾸준한 협동조합의 이용의 결과이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 앞에서 했던 질문과 마찬가지 제 해석과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아이쿱 생협은 조합원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만족시켰다고 봤기 때문에 출자금이 꾸준히 증가했고 그거를 갖다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자기 자본으로서요. 그다음에 조합원은 자신의 필요와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인으로서 생협을 잘 통제한 결과인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생협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조합원의 협동조합을 신뢰하고 있는 것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협동조합은 특히 아이쿱
저희 연구 대상인 아이콥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들이 이제 생기고, 저는 최소한 표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그걸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출자금이 자기 자본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가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다시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연구의 표본 기간 동안 아이콥 생협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을 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러면 성장이 더뎌질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더뎌질 때도 이제 그런 무임승차 또는 혹 이제 은행에서 나타나는 뱅크런과 같은 현상들,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 잘 안 된다, 망할 것 같다 이랬을 때도 여전히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러면 또한 이제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 주인으로서 협동조합을 잘 통제하지 못할 때, 그리고 협동조합을 신뢰하지 못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만약에 만족감을 주고 주인으로서 협동조합을 잘 통제하고 협동조합을 신뢰할 때 이런 자기 자본과 같은 경제적 실질, 자기 자본처럼 운영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만족감을 주고 생협을 잘 통제하고 협동조합을 잘 신뢰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지금 대상이 생협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생협을 넘어서 기본법에 있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출자금의 경제적 실질이 자기 자본과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또 드는 거고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 이용자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합원이 얻고자 하는 혜택 이상을 조합원에게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잘 통제하고 있는가, 신뢰를 주고 있는가. 지금 이것들이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실질적으로 출자금이 자기 자본으로서 잘 운영되는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라이프인의 이제 그 기사화하면서 이제 제가 했던 그 캡처 화면인데요. 이게 It's Wonderful Life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멋진 인생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주인공이 이 사람이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이고요. 그 신협, 그러니까 빌딩 앤 론인데 우리나라 말로 적절히 번역을 하면 신협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협에서 이제 뱅크런, 전체 금융위기가 와서 이제 조합원들이 와서 내 출자금을 다 오라고 이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조지 베일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자금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금은 우리한테 다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와 협동,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좀 넘어가자,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라고 해서 이 순간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제 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출자금을 자기 자본으로서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이제 통제라는 관점, 그 다음에 신뢰라는 관점, 그 다음에 만족이라는 관점, 이렇게 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고민과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 박사님. 근래 박사학위 논문의 그 복잡한 소식을 다 빼고 핵심 메시지만 요약해서 전달을 20분 안에 한다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지정 토론자로 한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정 토론자 신창섭 선생님 토론문을 듣고, 그리고 또 전체 같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창섭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콥 협동조합 연구소 수석사원 신창섭입니다. 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이런 자본, 부채 분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협동조합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본가적 결합을 중심으로 법률 관계를 구성하는 기업, 이제 회사라고 하죠. 이제 회사가 기업 형태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적 결합을 중심으로 법률 관계를 구성한 기업, 이제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인데요. 협동조합의 원칙과 규범들을
예외적인 것으로 이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런 협동조합 학회의 활발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서 이런 협동조합의 원칙과 규범의 이론적 근거들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서진성 교수님의 논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협동조합 조합원 출자금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쭉 말씀하시긴 했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협동조합 이제 저자는 이런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출자금은 자기 자본과 부채의 두 가지 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사실 그 출자금을 자기 자본이면서도 마치 이제 부채처럼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협동조합이 인적 결합, 이용자적 결합을 중심으로 법률 관계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제 특히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 제3 원칙에도 나타나는데 출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이제 엄격히 제한하고 또 이제 해외의 경우를 보면 출자금에 대해서 이제 용어 자체를 배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한스만 이론에 비춰서 봐도 이제 기업의 이제 생산 요소 중에서 자본 이외 뭐 이제 원부재료나 노동력이나 이런 요소를 공급하거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자들이 소유하는 기업을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스만은 그 기업의 소유권은 반드시 이렇게 금전적 자본을 출자해야 소유권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협동조합은 그 자본 이외의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금전적 자본은 전적으로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런 이용자적 결합,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결합한 기업에서는 이런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봐도 자본 결합이라는 것은 인적 요소에 부수되어 있는 그런 부차적 요소가 됩니다. 이걸 이제 인적 회사의 출자금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이제 인적 회사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사원은 퇴사하게 되면 사원은 지분 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이런 협동조합 말고도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서 자본금은 이런 사원의 가입과 탈퇴에 따라서 변동하는데 이제 이런 특성을 뭐 가변 자본이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본이라는 건 주식회사처럼 확정된 자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인적 회사나 협동조합처럼 사원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자본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자본금을 조금 더 보자면은 이제 이 인적 결합을 한 기업에서 왜 출자를 하도록 하느냐? 이제 한명회사나 이런 인적 회사들은 투자에 따른 이익, 당연히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고요. 반면 협동조합은 투자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그 기업의 사업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편익을 얻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또 의사결정도 이런 출자 지분율에 의하지도 않고 자녀재산 분배 역시 출자 지분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 원칙은 자본 조달에 조합원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또 재산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비분할 자산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유는 뭐 간략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조합원들이 제공한 생산 요소 이외에 다른 생산 요소가 있어야지 사실 그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른 생산 요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합해 자본이 필요한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또한 이제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편익 취득이라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불가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세우고 그 사업을 이용을 해서 편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또 그 편익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이 아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이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런 자주와 연대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표현된 것이 제3 원칙이고 제3 원칙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본이 이제 이런 기업의 주인이 아닌 하인으로 역할하도록 설계된 제도가 이제 협동조합인데 그 협동조합 출자금이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으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형성된 협동조합의 규범, 가치를 재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 비해서 이런 엄격한 제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자본으로서의 속성을 보여줬다 하는 것도 이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기 자본의 속성이 나타난 이후로 뭐 사업성의 성과, 조합원과의 신뢰, 이용 출자금 특성 요 세 가지를 이제 추론했고, 근데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다양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걸 이제 제 개인적 경험에서 이렇게 한번 보자면은 이제 협동조합은 뭐 자본 플러스 차입금 해서 자금 조달이 조합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조합원들이 계속 그 협동조합을 이용을 한다면 아마 협동조합의 파산 가능성은 제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내 자본을 빼가지만 않는다면 사실 파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이용자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장점이라고 보고, 이제 당연히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그 협동조합은 편익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은 사실 만들어낸 상품이 시장에서 이제 판매돼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법인으로 봤을 때 법인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 법리적으로 따른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스만이 말한 이런 자녀 통제권과 자녀 이익 수집권을 기업의 구성원이 가지는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 또 불구하고 협동조합 조합원은 그 제3 원칙에 의해서 자신의 지분만을 받는 거지 자녀 재산은 비분배로 하기 때문에 자녀 수집권이나 그걸 확실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협동조합은 이제 1인 1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역시 조합원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집단의 의사에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협동조합 조합원은 완벽한 주인이다라고 이제 말은 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요건 이제 근데 그래서 이 법인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고 실질은 이 자주와 연대의 가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원은 정관에 동의하는 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그 동의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그 역할이 주인으로서의 은유적인 주인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권리와 의무 행사가 형식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게 형식적으로 안 끝나려면 이 조합원 커뮤니티 활성화가 돼야 그 권리와 의무의 행사가 충실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쿱의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를 조합원 활동가 배출이라는 그런 수치로 가늠해 왔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사실 이런 오프라인 대면 접촉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가 커뮤니티도 있고 그 위에 이용을 주로 하는 조합원들의 커뮤니티, 그걸 어떻게 뭐 브랜드 커뮤니티라고 이름을 붙이자면 그런 커뮤니티의 필요성도 커지겠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그런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제 뭐 사족을 붙이자면 이게 참여라는 말을 쓸 때 협동조합의 참여라는 말을 이제 광범위하게 쓰는데 사실 참여는 약간 어떤 이제 주체적 참여도 있고 이제 객체가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 객체 참여를 많이 의미하는 거랑 이제 섞여서 쓰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참여는 좀 자조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잘 들었고요. 지금 들었던 생각은 이 출자금이 이제 출자금이 이제 추론을 하셨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추론을 하셨는데 사업 수행의 성과와 조합원과의 신뢰와 이용 출자금의 특성 이렇게 3가지를 이제 말씀하셨고 발표에서는 이제 사업 수행의 성과와 신뢰 부분을 주로 말씀해 주셨고
그 이제 신창석 선생님 토론해 주실 때 이제 이용 출자금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논문을 사실 읽지는 않아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주된 내용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질문을 드리면 의견도 드리면 제 생각에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선행 연구처럼 외부 제도로서 출자금을 좀 자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 외부 제도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아이쿱 생협의 내부 제도는 출자금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이용 출자금만이 아니라 뭐 조합비 제도로 인해서 이용을 중단을 하고 그걸 뭐 이용 출자금은 계속 이용을 해야지 축적이 되는 건데 이용을 중단하고 또 있다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굉장히 경제적인 손해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당연히 조합원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출자금이 증가했지만 되게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내부 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저 신차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용 참여랑 운영 참여가 구분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 논의랑 연결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잠깐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걸 좀 약간 내가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를 조금 듣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서진선 교수님과 신창석 선생님한테 두 가지 질문. 예, 여기서 저보다 이제 아이쿱에 더 많이 관여하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아이쿱 내부 제도가 제가 강하다라는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탈퇴하면은 그 출자금을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있다가 돌려주는 거로 이제 임의로 이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아이쿱 내부 제도 자체를 막 강하게 더 만들 수 있느냐, 생협의 내부 규정들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내부 총의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그걸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생협법이 굉장히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협법에서 그 자기 자본 그 출자금을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쿱 내부에서 제도가 좀 더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게 이제 외부 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제도를 바꿀 정도로 외부 제도를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웨덴처럼 뭐 손실이 나거나 파산할 경우에 이미 탈퇴하더라도 그 탈퇴한 조합원이 그 손실을 갖다 같이 이제 감당하는 그런 제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저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쿱 내부에 계셔서 또는 아이쿱에 관여하고 계셔서 저보다 또 다른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첨언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분은 뭐 엄밀한 구분이라기보다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아이쿱 생협의 조합원들의 참여를 대체로 구분을 해봤을 때 활동가들은 모임 또는 이사회, 각종 위원회 이런 이제 거버넌스에 직접 많이 참여를 이제 하고 이제 반면에 그런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그런 참여를 안 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물품 이용이라는 협동조합 이용이라는 그 행동 자체가 협동조합을 유지시키는 데는 굉장히 핵심적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물품 선택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차입금 제도라든가 그런 이제 조합원 차입금 제도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참여를 약간 참여의 특성이 틀리니까 구분을 해서 이제 한번 용어를 붙여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합원이 이제 확대돼 갈수록 거버넌스 참여는 사실 수적으로 이제 사업의 성장 속도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 이용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더 우리가 캐치하고 거기에서 더 조합원들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말은 이제 한번 임의로 만들어 본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이돌 그룹의 팬덤이 비슷한 거죠. 그럼 팬들이 아이돌하고 이제 그 소통을 하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근데 그 팬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지만 그 팬들은 다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자기들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큐 이런 생협의 조합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 개개인이 이 조합이 나와 소통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감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이 잘 된다라는 의미는 조합을 만족시키고 조합원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늘린다. 그러면은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이제 반증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역으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조합원들의 편익을 그 조합에서 못 찾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탈퇴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출자금도 아마 그때 가서 이제 출자금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체성을 잃을 가능성도 많죠. 그것이 90년대 중반 이전에 사실 소비자 협동조합이 보여준 일부 모습이었던 것도 같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제도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 출자금을 1년 후에 반환을 한다. 손실이 나면 1년 이전에 반환한 출자금이라도 다시 받아서 손실을 메꾼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거든요. 인적 회사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도를 만든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쿱은 외부 차입이 없는 거죠. 100% 다 조합원들의 차입이 굉장히 이제 프로티지가 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런 투자자 보호를 조합원들이 조합에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자 보호 논리를 가져오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그런 제도가 이제 덜 발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좋은 간단한 또 정확한 자기 의견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을 뭐 그냥 질문이 아니래도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들은 저런 문제들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코멘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공유해 준 좀 발표의 내용이 그 분야를 제가 아주 잘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다른 질문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 지금 이제 그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이제 자본이냐 부채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계속 좀 규명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이제 난제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서진선 교수님은 협동조합의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실증적 연구를 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보통 많은 이 자본주의적인 기업에서는 사실 그 자본금과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었을 때 그 자본금이 그 기업의 운영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사실 많은 이제 영리 기업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큰 대기업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데서도 이게 이제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놓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투자,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다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거의 그 자본금 자체를 사실 돌려줄 만큼의 그 기업의 역량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랑 상관없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채를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그 협동조합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영리 기업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았을 때의 예를 들면 그 회계적인 대우,
또는 기업의 평가에 대한 대우. 근데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그 출자금이 결국은 조합원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게 그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평가의 어떤 토대 토양이 다른 속에서 이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꾸 자본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막 규명을 해야 되는 그 단계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진성 교수님의 그 연구가 좀 더 다음 연구로 진전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 질문들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의 좀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어떨까.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예를 들면 좀 추가적인 그 연구 주제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미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일반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이제 자본금과 부채 할 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부채를 얼마나 끌어다 쓰느냐라고 했을 때 부채를 얼마까지 보통 끌어다 쓰는 게 안전하다 이런 대체적인 느낌 같은 것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이걸 주식으로 자금을 끌어올 거냐 부채로 자금을 끌어올 거냐라는 선택 사항에서 아마 이거는 이론적으로 뭐 초창기에는 자기 자본으로 끌어오는 게 좀 많고 그 다음에 부채로 끌어오고 이러는 뭐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들은 다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MF 왔을 때 IMF에서 우리나라에게 공고한 그 부채 비율이 300% 이하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의 부채 비율은 300%가 좀 안 될 겁니다. 20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협동조합, 아이쿱 생협도 그렇고 아이쿱 표본기관의 아이쿱 생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렇고 일반 협동조합은 자료가 없는데 그 부채 비율이 더 높아요. 상장 기업보다는. 그게 이제 자금을 끌어오기 더 힘든 측면이 또 있고 만약에 100% 0에서 100%라고 0에서 100%라고 보면은 상장회사는 40에서 50% 정도를 자금을 끌어오고 있고 협동조합 쪽은 한 60% 정도를 부채로 끌어올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지금 차이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 연구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막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일단은 그 연구와 그 실천이 함께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저 라이프인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은 기존의 협동조합 출자금이 부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전히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회사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관점에서 보는 방법으로 한번 협동조합을 한번 평가해 줄게 라고 하면서 너네들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평가하니까는 그래도 자기 자본이네 라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고 그거와 별개로 협동조합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회계 기준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논리들,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을 자본으로 보려면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뭐가 갖춰져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회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필요한 것 같고 자본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이제 미래 가치를 얘기해 주셔서 이제 고민이 계속되는 거는 그러면은 미래 가치를 결국 가져온다라는 것은 그 미래의 생기는 이제 현금 흐름을 갖다가 할인율이라는 걸 통해서 그게 이제 보통 체계적 위험을 계산해서 할인율을 계산을 하고 그걸로 지금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가 얼마다라고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동조합만의 이제 할인율 또는 할인율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거에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주식회사는 미래에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하느냐가 그들의 가치인데, 그러면 협동조합도 똑같이 이윤을 얼마나 창출하느냐가 그 협동조합의 가치로 볼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에 대한 이윤을 조합원들에 대한 효용, 혜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땡겨올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런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너무 어려우면은 사용하기 힘들면 확산이 안 되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쉽고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연구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재무관리 전문가가 아니시라서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 재미없거나 또 좀 따라가기 어렵다라거나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뭔가 이렇게 뻥 뚫어주는 느낌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로서 그냥 뭐 요약까지는 아니고 제 느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협동조합에서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또 그 중에서도 출자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정통파 연구, 그러니까 주류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다 따라서 실증 분석을 한 아주 좋은 연구 결과였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로만 수용을 해주셔도 오늘 참여한 보람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출자금과 부채,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서 교수님이 사실 연구하신 거는 실증 자료에 토대한 분석이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발표 큰 사고 없이 훌륭히 잘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서 교수님하고 또 신창섭 선생님이 발표, 토론, 또 두 분이 이제 질문도 하시고 토론도 해주셨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여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저희 학회가 이제 첫 번째 시작한 학술 세미나에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학회장으로서 감사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큰 주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냥 철학적인, 규범적인 얘기들만을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재무의 관점, 출자금의 관점, 그리고 또 실증, 자료, 분석의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해주셔서 아주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이미 홍보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두 번째 세미나는 2주 뒤 5월 6일 5시가 아니라 4시입니다. 4시부터 5시 사이에,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른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죠. 돌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례들, 이론들을 전북대학에 계시는 김정원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자로는 성공회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신 김연아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기로 됐습니다. 3회, 4회, 5회, 6회 계속 한 2주 간격으로 계속 이런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학예 학술대회와 추계 학술대회도 조만간 결정이 돼서 공지할 수 있는 사정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발제 토론해 주신 두 분과 또 참여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학회원, 비학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